안녕하세요. 신영기입니다. 사회정책론 6번째 시간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 강의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 녹화하는 시간이 4월 16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총선이 끝난 직후죠. 근데 우리가 복지정책을 얘기하면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에서의 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복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로 국가주도로 특히 군사정권이나 혹은 이후에 민주화를 거치면서 정부 위주의 어떤 복지정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자원론에 따르면은 그 나라의 복지정책, 복지제도, 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파 정당이나 혹은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위주의 혹은 국가 엘리트들 혹은 관료들이죠. 그들 위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해온 어떤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복지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4.15 총선이죠. 21대 총선 때 민주당 계열이 오늘 오전까지 결과를 합산을 보니까 180석을 갖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 국회 3분의 1을 가진 거고 제 기억으로는 총선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지 사회정책 시간이니까 이렇게 여당에게 힘이 실렸을 때, 즉 어떤 한쪽 상대적으로 복지에 우호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국회에 3분의 2석 의석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거죠.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어떤 정당 정치가 이른바 TK로 대표되는 보수 계열과 그 다음에 호남으로 대표되는 혹은 호남과 민주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계열이 서로 경합했는데 대개는 주로 보수당 계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보수당 계열들은 실제로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재정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정부였는데 이번 선거는 그 세력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복지 정책이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침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포용적 복지 전략 혹은 문재인 케어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 집권 4년 차긴 하지만은 민주당 계열이 국회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 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법안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 복지정책의 확대에 혹은 어떤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 자원론에 따르면 좌파 정당의 성장이 복지정책의 확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우리 한국에서 그나마 3인당과 가장 가까운 정당인 정의당은 사실 6석 정도밖에, 지역구 산석, 비례 5석밖에 못 가졌죠. 원내 계속단체가 됐으면 3자 다이내믹스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이 양자 구도가 더 강화된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을 위주로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이번 총선이, 앞으로 한국 복지정책, 사회정책의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론 6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역사,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과 같은 체제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5주차 때 저희가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즉 미국식 자유주의적 모델, 그 다음에 독일식 보수주의 모델, 스웨덴식 3인주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이론의 주창자인 에스핑 안데르슨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과 독일식 보수주의 모델의 중간 정도의 모형이다, 혼합형이다, 이런 식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유형 분류도 있고, 한국의 어떤 복지국가 모형을 동아시아 모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모델은 다른 말로 이제 발전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발전주의 국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국가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이런 국가를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하고, 그런 발전주의 국가로는 한국, 일본 혹은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모델은 발전주의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제 발전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옆에 오른쪽 표를 보십시오.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어떤 90년대부터 2009년도까지 어떤 복지 지출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원래 이제 복지 지출이 많았고, 한국은 이제 이 90년대부터 2009년도까지 이제 복지 지출이 사회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20%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는 이 무엇을 기준으로 할 따라 다른데, 한국은 실제로 GDP 기준으로 사회 지출은 한 11%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 기준이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혹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가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두 번째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회 지출을 최소화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성장 후분배를 원칙으로 하죠. 세 번째는 정책 핵심 집단 위주로 사회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이 파편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1960년도 때 연금제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먼저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없었지만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연금을 먼저 지급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먼저 노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확보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런 특수직격들의 연금이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금 체제가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거죠.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죠. 2000년도에 국민건강보험이 일원화됐지만, 통합됐지만은 그 전에는 건강보험 조합이 거의 300개, 400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직역별로 건강보험 조합이 다 달랐죠. 그게 2000년대 하나로 통일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보험의 조합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죠. 네 번째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 복지가 급격하게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 이후로 복지가 확대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부조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 낙인 효과가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이것 이전에는 이제 생활보호법이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근로능력이 없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가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2000년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이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국가의 수혜가 아니라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확립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공공부조의 범위가 굉장히 근로를 못하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함부로 손 벌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낙인 효과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전히 선성장 후복지라는 이런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복지를 게으른 혹은 국가에 손 벌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모델 혹은 동아시아 복지국가들 혹은 발전주의 복지국가는 이런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를 후순위로 밀리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복지는 일정하게 비용이 드니까
경제가 낙후된 상황에서는 복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십시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 사회지출이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한 겁니다. 스웨덴은 1만 달러 시절에 벌써 사회지출이 27.7%에 달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만 하더라도 13%에 달하는데 한국은 3.1%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경제 성장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억제됐다고 얘기한다면은 스웨덴이나 혹은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지출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미국같이 굉장히 자녀적인 모델에서도 자유주의적 모델에서도 1만 달러 시절에 13.1%의 지출을 하는데 한국은 1992년도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도달했었는데 그때도 3.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복지 지출 혹은 사회 지출은 굉장히 억제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복지 체제는 저부담 저복지 체제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일단 먼저 오른쪽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1인당 조세 부담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조세로 얼마를 내냐는 건데 파란색은 소득세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은 이제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라고도 하죠. 그걸 내는 건데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측정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싱글이고 아이가 없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싱글일 경우에 근로자의 어떤 조세 부담률은 한국은 보면 밑에서 세 번째죠. 그 밑에서 세 번째로 적다는 겁니다. 한 15%가 약간 안 되죠. 근데 가장 많은 벨기에라든지 독일 한번 보십시오. 거의 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저부담 체제에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지표마다 다른데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싱글 근로자의 기준에 봤을 때 소득세랑 사회보장료 혹은 사회보장세를 봤을 때 합쳐도 한 15%가 안 된다는 거죠. OECD 평균은 한 24%,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 정도 격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그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전체 GDP 중에서 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비중인데 OECD 평균은 그때도 봤듯이 한 21%입니다. 한국은 10.4%죠. 2016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복지도 한 OECD 평균보다 한 10% 정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은 저부담 그리고 저복지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동전의 양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하려면은 사실은 그 비용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복지 비용이 적은 거죠. 복지 지출이 적은 거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지 지출이 적으니까, 즉 복지의 체감 혹은 복지의 효능감이 낮으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부담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체제에서 낮은 사회지출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지출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의 효능감이 적어서 세금을 덜 내는 이런 어떤 이런 순환고리에 우리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 이런 저부담 저복지 체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됐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복지체제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것은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혁명정부, 이른바 이제 쿠데타 정부를 일으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61년도 때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때 생활보호법은 뭐냐면은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이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로의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그냥 공짜로 주진 않고 먼저 스스로 자조근로, 즉 먼저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그 영국 엘리자베스 시절의 구민법과 비슷하죠. 구민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로 무능력자는 푸어하우스에 가둬서 최소한의 생계를 줬죠. 생계를 보장해주죠. 하지만은 근로 능력자가 있을 때는 푸어하우스가 아니라 워크하우스에 가둬가지고 근로를 시키고 근로의 대가로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자유주장 모델이 한국에도 60년대에 도입된 거죠. 그리고 의료보험법과 군인연금법과 산재보험법 등이 제정됐는데 실제로는 의료보험법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죠. 법은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고 실제 의료보험법은 1977년도가 됐을 때, 즉 박정희 정권 말기 정도 때 겨우 시행되기 시작하고 군인연금법은 당장 시행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독재 정권이니까 군인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충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이 도입됐죠. 그리고 이런 특수징역들에 대해서는 연금이 도입되고 국민연금이 도입된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88년이 돼서야 국민들에 대한 노후보장연금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바로 도입됐죠. 왜 그랬을까요? 산재보험법은 이제 기업들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됐는데 산재보험은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산재가 만약에 일어나면은 개인에게도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기업도 그 산재 보상을 하다 보면 기업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보험법들은 바로 도입된 거죠. 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봤으니까. 근데 이제 역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전 사업장에 도입된 건 아니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거죠. 실제로 이 산재보험법의 기원은 이제 1890년도 독일의 비스마르크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독일에서도 산재보험법은 바로 도입됐죠. 그때도 역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국가 체제로 포섭한다는 의미도 있었죠. 어쨌든 한국도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법이 법이 보장됐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도입된 거는 산재보험법과 군인연금법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한국 복지의 어떤 제도적 기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1962년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이 당시에 이제 계속 구테타 정부였죠. 그때 최고회의 의장이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대한 지시각서를 내리는데 그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제도를 국가가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한국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복지제도가 크게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회보험은 뭐냐면은 근로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소득 중의 일부를 떼서 보험 형식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그것들을 연금 형식이라든지 의료보험 같은 경우로 위험에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조세로, 즉 조세 지출을 최소한 줄이고 사회보험 형식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 형식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조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과 시기는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국가가 결정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도입된 건 1977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재보험도 도입됐지만은 전 사업장에 되지 않고 실제로 500인 이상 대기업 위주로 먼저 도입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장 혹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소치의 어떤 복지제도 혹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 복지제도의 기본 특성이 완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혜성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호법에서는 그 법의 취지가 뭡니까? 근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생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권에 기반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국가가 무엇인가 베푼다는 거죠. 이런 시혜성 제도인 거죠. 이런 시혜성 제도, 공공부조에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시혜성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 인권 혹은 사회권으로 개념으로 확립된 게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 겨우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 사회권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호 세력,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도 노후보장 제도, 지금의 국민연금이 없던 시절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도입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스마르크 시절의 사회보험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세 번째는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 복지 사업자 유지의 복지 공급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죠. 즉 국가가 하지 않고 각종 사회 서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육원이라든지 혹은 양로원 이런 것들을 국가 체제로 하지 않고 혹은 조세 지출을 통해서 국가가 하지 않고 그런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하거나 혹은 사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양로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복지를 하는 어떤 한국적 복지 체제의 기본틀이 이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74년이 되면은 박정희 정부 때죠. 유신 때죠. 국민복지연금 제도라는 것들, 즉 196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보장 체제가 이제 연금이 만들어졌죠. 근데 국민들에 대해서는 노후보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4년도 때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을 도입했던 거는 실제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기금, 이것도 이제 사회보험 형식이니까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노후보장의 어떤 그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기금을 이용해서 당시의 중화학공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 부족한 자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이런 단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이 부족한 단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보장으로 연기금을 적립해서 그 돈으로 중화학공업의 투자 지원으로 쓰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계획은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강제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의 이제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거는 198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은 한 30년 정도 혹은 32년 정도가 되는 어떤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선진국의 연금 체제를 보면은 40년 납입의 40%,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 즉 이제 내가 100만 원을 소득하면은 실제 연금으로 한 40% 받는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32년 정도밖에 안 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적립 기간이 이제 아직 짧아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재정이 탄탄한데 앞으로 이제 가입자가 많이 이제 40년 가입을 하고 이제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은 연금이 급격하게 고갈될 위험이 있죠. 이게 지금 추계에 따르면 2057년 정도가 이제 고갈 시점으로 돼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노후 보장을 말하는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법안이 됐다가 시행되지 않았던 의료보험이 1977년에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사회보험이니까 근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반반씩 내는 이런 체제였죠. 근데 이제 역시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 대기업부터 도입한 거죠. 그래서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때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건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는데 질병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는 뜻도 있었지만은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이라는 지금은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단일한 그 조합에 가입해 있는데 당시로는 기업별로, 지역별로, 직역별로 다 조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정도의 조합이 있었던 거죠. 각각이 다 조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가령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립금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영세한 데는 굉장히 규모가 적으니까 적립금이 적으니까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에 굉장히 불평등이 심했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혹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조금을 대줘야 될 정도였죠. 굉장히 불평등이 심했죠. 그리고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소득 중에 일부를 의료보험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즉 저소득층에게는 혹은 취업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는 의료부조, 사회보험이 아닌 의료부조를 시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시대를 맞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1980년대 때 이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전두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박정희 체제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이제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복지를 억제한다는 그 기본 기조가 유지됐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핵심 과제는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니까 더더욱다나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억제하다 보니까 복지 지출은 굉장히 억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또 한편으로는 복지 지출 억제하는 거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저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하는 놈들은 모두 빨갱이, 그리고 임금 인상은 먼저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되고 노동자들은 그 다음이다. 이런 식의 것으로서 굉장히 복지 지출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전두환 정권이 1987년도 6월 60항쟁을 통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87년도부터. 근데 우리가 1987년도 6월 항쟁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달 뒤에 7월, 8월 달에 울산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어떤 거제 이런 어떤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들이 분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국 대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전에는 사실은 임금 인상이 모두 억제됐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그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어떤 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전투적인 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급격한 임금 인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건 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88년도 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의료보험은 1977년도 때 도입됐는데 5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988년도 되면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때도 역시 하나의 단일한 지금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한 조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국민연금 제도, 이른바 특수주격에만 있었던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때 도입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이때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건 뭐냐면은 일정하게 민주화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화가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복지 요구들 혹은 임금 인상 요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분출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기초적인 어떤 사회보험 제도들이 확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설계됐었냐면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은 9% 정도의 그러니까 9%를 내고 이제 개인과 본인 그러니까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내니까 한 4.5%를 내는 거죠. 그리고 소득 지출은 40%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은 체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자가 나오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제도를 고치는 과정이 그러니까 개혁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큰 방향은 애초에 설계됐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제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체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복지 체제 혹은 복지국가의 어떤 질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97년도 일어났던 IMF 외환위기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이야말로 이제 결제할 달러가 거의 바닥을 치면서 국가 부도액이 온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한국을 이끌었던 박정희 모델 혹은 이제 발전국가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대대적인 실업 그리고 흑자도산 같은 게 막 이루어지면서 옆에 오른쪽 그림 보다시피 거의 실업이 만연하고 그다음에 극빈층 그다음에 자살들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확충하면서 한국의 복지제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면서 당시 최초로 1997년도 때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 진보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민주화의 공헌도 크지만 한국의 복지국가를 질적으로 도약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혹은 김대중 정부는 세 가지의 국정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민주주의 진전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박정희 같은 모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를 제기했는데 성과만 일단 짚어보면은 1998년에 고용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른바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1999년 때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업자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때 산재보험을 1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는 뭐냐면 생활보장법은 아까 했듯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생활보호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근데 기초생활보장법은 뭐냐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미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그들을 돕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으로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어떤 제도인 거고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혹은 학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 국민의 권리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들을 주장해왔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 때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제도가 확립되는 거죠. 그리고 2001년도 때 거의 300개, 400개로 조합으로 쪼개져 있던 국민건강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일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은 각각 도입 시기랑 어떤 식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된지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거는 사회보험이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도 때, 즉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이거는 사회보험이 아니고 국가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용돈인 20만 원을 주는 제도인 거죠. 이건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갖고는 국민연금을 갖고는 소득 보장이 부족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준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먼저 기초연금이 확립되고 이후에 이제 부가연금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거죠. 먼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이 먼저 도입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노후보장이 취약하니까 기초연금이 세금으로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게 거꾸로 됐냐면 아까도 말하다시피 국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보험 형식의 어떤 노후보장 체제를 먼저 도입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2008년도 때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됩니다. 이건 국민연금과 지금 보면 이제 국민연금과 같이 이제 걷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진보 정권 때 이런 식의 제도들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역시 진보 정권이죠.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 2006년도 때 최초로 복지국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2030이라는 거를 제시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OECD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든다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원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는데 그게 1100조 정도의 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였으니까 거의 한 22년 동안, 앞으로 22년 동안에 한국을 OECD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중복지가 되려면 그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재원은 한 1100조 정도가 든다고 계산해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논리는 뭐냐면,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래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어떤 이론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영국의 사회투자 국가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복지국가의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서 사회투자 국가론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복지가 생산적일 수 있다. 이런 논리,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가령 인적 자원 투자를 강화하면 그것이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복지 재원이 돼서 다시 복지 투자하고 그것을 다시 생산에 인적 자원에 투자하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세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산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부 말기에 이게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원래는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정권 후반기에 이런 걸 내놓으면 거의 잘 안 되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다 보면은 이런 게 거의 지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서만 그치고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2006년도 때 이제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도입됩니다. 근로장려 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저소득층에다가 이제 그냥, 생계비를 지원하면은, 이른바 복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을 안 해도 일정하게 돈을 자꾸만 주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느니 그냥 조금 덜 쓰고 그냥 놀면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대는 뭐냐면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준선보다 모자란 비용을 국가가 보너스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 돈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요인을 계속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도달하면 더 이상 보너스를 주지 않는 체제,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도입됐고,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굉장히 우파적인 경제학자가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실업 혹은 공공부조 갖고 있는 근로의욕
쇠퇴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없는 제도로서 각광받았고 한국도 2006년도에 도입됐죠. 지금 또 한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때 국민연금을 개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988년도 설계될 때 적게 내고 많이 만든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재정 고갈 위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이제 9%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사회보장세죠. 사회보험료를 내고 소득 대체를 한 40%로 낮추는 이런 개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때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으로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세금으로 이거는 이제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금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료랑 비슷하게 일정 부분을 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적립해서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들이 이제 요양을 그러니까 뭐 치매라든지 혹은 노인 질병에 시달릴 때 이걸로 이제 비용을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정책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기틀이 마련됐고 진보 정부 때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는데 진보 정부 시절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성과는 복지제도의 보편성이 강화된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국민연금 대상자가 확대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확대됐죠. 옛날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혹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IMF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아까 했듯이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동, 노인, 장애인이라는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립됩니다. 아까 했듯이 기존에 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해진 기준 따라서 국가가 소득 보장을 해주는데 이것이 국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과로는 연대성의 원리가 강화됩니다. 아까 했듯이 건강보험이 2000년도 때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되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거기에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사실 이런 원리입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안 아픈 사람, 병이 나지 않은 사람의 재원을 아픈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아픈 사람은 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다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1년 있다가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내가 낸 보험료는 날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료 누가 쓰습니까? 누가 쓰게 됩니까?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은 언젠간 나도 내가 사고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내가 그걸 쓰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건강보험도 사실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를 아픈 사람이 쓰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연대성의 원리인데 이게 조합으로 쪼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조합별로 쪼개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의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이 하나의 어떤 주머니에다가 돈을 모아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게 된다는 뜻이니까 어떤 사회 연대성 원리가 강화됐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떤 네 가지는 진보정부 시절의 어떤 성과입니다. 한계도 있었죠. 한계는 뭐냐면은 사회보험의 보편성이 여전히 부족했던 거죠. 왜냐면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의 일부를 떼서 연금이나 혹은 보험료를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취업이 안 된 사람들, 이른바 미취업자들, 그 다음에 취업이 됐더라도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보험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적립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사회보험의 격차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이제 물론 이제 전 국민에게 확대된 성과는 있지만은 이런 어떤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이제 사회적 양극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아까 했듯이 노동자 대출장 이후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에는 급격한 어떤 임금 인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에는 임금 인상이 더디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도 IMF 이후에 우리가 비정규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당시에 파견근로법이라든지 임시고용법 이런 것이 도입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비정규직은 임금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이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부조리들이 이제 점점 심화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진보정부 이후로 본격화되는 거죠. 진보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IMF 경제 위기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급격한 자유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충분히 진보정부가 성과가 있었지만은 그런 걸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10년 단위로 정부가 바뀌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사실은 탄핵됐으니까 9년이죠. 이렇게 다시 바뀌고 다시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진보 정부는 복지에 우호적이고 보수 정부는 복지에 약간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수 정부 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사회 지출이 감소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사회 지출은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지제도의 경로우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복지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은 계속 누적적으로 지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지만 실제 시행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되다 보니까 계속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대균열과 계층균열이 본격화되는 거죠. 즉, 뭡니까? 이른바 양극화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선거 경쟁이라는 측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중도층의 표심을 혹은 중도층의 지지를 더 끌어와야지 선거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념과 배치되더라도 복지정책, 즉 유권자들, 중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 어떤 선거 경쟁을 통해 선거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은 보수 정권도 복지에 대해서 공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복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는 이제 전국적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복지 의제가 전국적 의제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2009년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김상곤 교육감인데 이분이 2009년도 때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나올 때 무상급식을 의제화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복지라는 것들이 전국적 화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10년도 때 2010년도 6월달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때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됩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복지가 주요 이슈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는 한국에서 복지 이슈가 전국 단위의 이슈가 된 첫 번째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2010년도가 되면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투자형
사회투자형 생활보장 국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어떤 복지법, 복지기본법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이 삼무일반, 즉 반값,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지 이슈가 국가적 의제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도 벌어집니다. 복지 정치가 굉장히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때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도 때 지방선거에서 이제 무상급식이 정적 의제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1년도 때 서울시에서도 이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때 오세훈이 자기가 이제 무상급식이 내가 이제 무상급식에 찬성하거나, 혹은 무상급식이 이제 무상급식을 서울시가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하면은 이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그때 투표율이 25.7%밖에 안 돼가지고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세훈이 사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해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서지 않고 그거를 이제 당시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하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때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3선을 하고 있는 거죠. 2011년도부터 9년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정치 구도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2010년도 초반 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지라는 것들이, 무상급식이라는 것들이, 이런 복지 이슈가 전국적 의제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2012년도 대선은 복지 이슈가 이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죠. 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걸고 당선되죠. 대통령이 당선되죠. 근데 당시 박근혜의 약속은 뭐냐면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두고두고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때 박근혜 대통령 때죠. 당시에 이제 유승민이라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복지 체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복지로 가려면은 세금도 중부담 정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직격탄을 날리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찍어내기를 하죠. 즉 이렇게 하는 거죠. 당선된 이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기를 만든다.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한마디로 유승민을 떨어뜨려달라고 하면서 유승민과 박근혜의 악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른바 태극기 부대 혹은 이제 박근혜 세력들은 유승민이 거의 배신자처럼 찍혀 있죠. 이 악연들, 지금의 어떤 정치 구도가 바로 이때 다시 출발하는 거죠. 즉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0년도 때부터 한국에서 전국적 단위로 복지 의제가 국가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한국 복지제 체제의 특징을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국 체제 특징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복지 담론이 열세라는 거죠. 여전히 선성장 후복지, 이런 담론이 여전히 세죠. 2010년도 때 그 어떤 성장론을 뚫고 이제 복지가 어떤 주요한 어떤 전국적 단위 이슈가 됐지만 여전히 복지 담론이 약하죠. 그리고 복지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 즉 복지를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하자는 선별적 복지 주장이 세죠. 그 다음에 자가복지 편중.
자가복지, 즉 국가복지는 조금 후순위로 하고 먼저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개인, 가족이 먼저 해결하고 안 되면 국가가 한다는 그런 자가복지의 편중성이 세고, 그다음에 국가복지 재정이 굉장히 왜소하죠. 우리나라의 아까 사회지출이 OECD 평균이 20%보다 적은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가복지 재정이 왜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가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복지는 재분배 기능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분배 기능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연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한선이 486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도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사회보험료는 486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완전 비례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연금에서도 이제, 내가 많이 낸 만큼 많이 받게 되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덜 받는 만큼은 이제 덜 낸 사람한테 가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조세제도 자체가, 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남성 생계부양자, 즉, 남성 고용주 중심의 가족복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복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복지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해서 강한 복지 전통을 갖고 있죠. 아까도 봤듯이 국가가 주도해서 복지를 이끌어놨던 전통이 있죠. 실제로 권력자원론에 따르면은, 그 나라의 진보 정권과 노동자의 조직화된 노동력이, 복지를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은 알다시피 진보 정권도 진보 정당도 없었고, 좌파 정당도 없었죠. 그 다음에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꾸준히 확대된 거 보면은, 이 국가가 이끌어왔다, 관료제가 이끌어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강한 국가의 전통, 이런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어떤 정부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부가 들어오면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희망도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복지 정책의 질적인 도약을 본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도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국가가 주도해서 이끌면은 스웨덴식 복지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은 지금 저부담 저복지 체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체제에 가깝고, 일부 가부장 체제라든지 굉장히 위계적인 체제, 이런 거는 이제 독일식과 가까운데, 우리의 목표는 스웨덴식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웨덴 3인주의 모델로 가는 건데, 한국은 갈 수 있겠는가? 한국의 강한 국가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갈 수 있겠는가? 하나하나 꼽주는 거죠. 첫 번째, 산업화론에 따르면은 어떻습니까? 산업화론은 경제성장에 부응해서 복지가 확충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은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했는데 계속 증세하기가 어려웠죠. 증세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산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증세를 통해서 복지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통해서, 즉 세금을 덜 걷는 체제로 중산층에게 소득 보장을 해줬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미국과 비슷한 체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낮은 세금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 지출을 적게 하고 세금을 덜 걷는 식으로 소득 보전을 해주니까 복지 지출을 통해서 어떤 복지 효능감, 복지 체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스웨덴식의 고부담 체제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복지의 체감 경험이 적으니까 세금을 더 낼 의지도 별로 없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권력 자원론 입장에서 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권력 자원으로 잘 설명되죠. 3인당이라는 좌파 정당이 있었고 조직화된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실제 노동운동을 이끄는 대기업과 공공부분을 보면은
거의 노조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노조의 전투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은 낮지만 굉장히 노동운동의 어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스웨덴은, 기업별 노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시피, 사회적 코퍼레티즘이라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노동자 단체랑, 이른바 에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경영자 단체, 즉, SAF라고 그러는데, 사프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서로 중앙 단위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 결정사항을 전부 각 기업이나 노조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복지 이슈를 협상 탭에 올리게 되죠. 근데 한국은 기업별 노조 체계가 산업별 노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복지 이슈가 아니라 기업 단위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의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이슈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가 굉장히 힘든 체제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선거 경쟁률의 입장에서 봅시다. 선거 경쟁률은 뭡니까? 서로 선거 경쟁하는 과정에서 진보 정당도 보수 정당도 복지를 확대하는 경쟁을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 제도랑 관련이 있는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제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도랑 비례선거제도로 크게 양립할 수 있는데, 비례선거제도는, 알다시피 이제 정당이 중심되는 선거체제 아닙니까? 소선거구제도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당선되는 이제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인데,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면 정당이 중심이 되니까 전국 단위 이슈하기 쉽습니다. 복지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지만 우리는 소선구제,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갖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지역 개발이라든지 지역 중심의 이슈를 갖고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같은 전국 단위의 이슈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권력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제 아닙니까? 만약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양극단인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공동책임제를 지기 때문에 복지 이슈 같은 걸 제기하기 쉽습니다. 복지 이슈 증세 이슈를 내놓더라도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타격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거든요. 대통령제는 완전히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한 표라도 적으면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 같은 이슈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표 깎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복지 이슈를 내놓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상대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의원 내각제고 우리보다 선거의 비례성이 강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같은 경우를 이제 전국 이슈화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선거 경쟁력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복지 이슈를 전국 이슈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국가론의 관점. 국가론의 관점은 뭡니까? 산업화론도 안 되고 권력자원론도 안 되고 선거 경쟁도 안 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관료제 혹은 정부 주도로 복지국가를 할 수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국가론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국가론의 관점을 봤을 때 정부 부처가 사회부처랑 경제부처가 있습니다. 사회부처는 이제 노동부라든지 복지부 이런 게 사회부처고, 경제부처는 이제 기재부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근데 한국은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권을 갖고 전체 부처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기재부는 전형적으로 복지 확대라든지 증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확대를 할 때 기재부 같은 데가 거부점으로 예산이 안 돼, 돈이 안 돼, 이런 식의 거부점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누적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관점에 봤을 때도 복지국가를 확대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종합했을 때 한국은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쩌면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것이 대체적인 어떤
의견인데 우리가 뭐 세상 일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복지국가 걸어왔던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어떤 경로우전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로우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를 과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서 이탈하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제도적인 경로를 밟았기 때문에 이 경로는 사실 미국식 경로거든요.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서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를 설명했고, 한국의 복지국가가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점쳐봤습니다. 이것으로서 6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7주 차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8주 차에는 발음이 막 세네요. 8주 차에는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주 차에는 좀 다시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6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